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광상입니다. 며칠 전이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향후 5년의 국정청사진이 제시된 셈인데요. 487개나 된다는 세부 과제 속에 광주 전남에서는 19개 지역 공약이 반영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증세 논란에서 보듯이 실천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서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고 또 차질 없이 이행할 전략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한 분이시죠.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시를 대표하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누구보다 바쁘신 분이죠.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전남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갑석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1분 1초가 바쁘실 분들이신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슈가 됐던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방향 이게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통 여기서 했던 역할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이계 위원장도 지난 2달 동안 상당히 바쁘셨어요. 예.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발표된 국정과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 이거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틀, 선정기 좀 이런 것들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정의 어떤 목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국민의 나라니까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를 개성한다는 의지고요. 예.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를 표방했던 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3기 민주 정통 정부로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그러한 철학의 토대 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리를 했고요. 네. 그 기준은 우선 무엇보다도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공약 또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공약을 대부분 이 정책 공약들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서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얼마나 일자리를 더 키워나가고 또 확보하는데 그 정책이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어떤 판단의 기준 하에서 국정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100대 과제 그리고 세부적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7개나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정해졌는데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전남에서 19개 과제가 이제 포함이 됐어요.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이 과제에 포함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전 정권과 비교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좀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가요? 조금 더가 아니고 비교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 부처나 또 청와대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식시설 또 박광훈 의원님 또 김태년 정책위원장님 괜히 예의를 많이 써주셨고요. 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시던 장하성 정책실장 교수도.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조기 대선까지는 생각지는 않았었지만은 작년 9월부터 TF통을 운영해서 대선 공약 준비를 했었는데 굉장히 속도감을 냈었고요. 또 대선 과정 중에 당시 문재인 후보께서 오셔서 광주의 중요한 정신적인 의제인 이제 5.18에 관한 여러 문제랄지 또 친환경 전기 자동차부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발적인 표현을 했었죠. 그때 대선 과정 중에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과정 중에서 시에서도 부시장을 현재 아주 상주시키고 정말 바쁘신데 우리 위원장께서 틈틈이 그것도 저희 이야기를 다 경청해 주시고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셔서 방금 말씀 주신 많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 비일공적 공약으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국정과제로서 이제 설정이 됐고 이제 남은 기간은 결국 이제 예산의 뒷받침이 이제 되면 완결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양 시도지사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확보에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윤장인 시장님 또 뭐 유별나게 많이 오셔서 국정위 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렸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뭐 분위기가 좋은 덕담들이 많이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라남도 기대도 상당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 지사가 국무총리로 갔기 때문에 기대도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 기대에 좀 만족할 만정도 됐는지. 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도의 그 현안 사업이었던 부분들이 대거 반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호남 고속철 부분, 두 번째는 광양항, 세 번째는 우리 에너지밸리, 그리고 농수산, 관광, SOC 모든 부분들이 망라해가지고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었고요. 이런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그 광주와 전남이 상생과제로 했었던 에너지밸리라든지 국제 심혈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앞으로 이런 국정과제가 정부 예산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이낙연 총리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현안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잠재력이나 앞으로 발전 전략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또 보인 것이 그렇고요. 지금도 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이는 것이 바로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호남의 민심 표심에 결국은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지만은 그렇게 큰 배경이 될 텐데, 뭐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뭐 좀 상징적인 총리 임명하고 장관 몇 사람 하고 이거 뭐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일단은 여기까지는 반영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책에 이런 호남에 대한 배려 뭐 있었다고 일단은 평가는 하시는 것이겠죠, 뭐 당연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호남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단적으로 지난 5.18 때 그 추념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건 호남을 중요한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은 언제나 정권 교체를 할 때마다 그 진원지가 호남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 결국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호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뭐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덧붙이면 제가 국정위 과정에 경제 2분과 위원장을 맡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부, 산자부, 미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입니다. 지역 공약을 담당하는 부처가 총 망라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를 경제 2분과 위원장으로 당에서 지명했던 이유도 결국은 광주 현남의 공약을 잘 챙겨서 국정과제화 해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랄까요? 계속되는 기억이 하나 있죠. 뭐 정권이 처음에는 다 그렇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만큼은 좀 다를 것이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뭐 보장은 사실 없어요.
어떻게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저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입니다만은 민주당만의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 지난 겨울 내내 그 정말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세워주는 정부라는 것입니다. 촛불이 새로운 민주정부를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또 적폐청산을 요구했고 또 민생에 대한 강력한 바램과 또 이제 최근에 지금 5월에 대한 헌법 초안의 문제까지 그래서 항상 그 대통령 말씀 중에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런 촛불 주권 시민혁명의 진원지는 역시 5월 항쟁과 6월 항쟁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견고한 역사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주당과 아니의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런 연장을 늘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갖습니다. 예. 뭐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고 또 우리가 또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감시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일일 것 네. 같아요. 뭐 지역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뭐 또 우려 중에 하나가 뭐 총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역시 국정기획이 자체적인 추산으로도 보면 178조인가요? 예. 예,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또 계산법에 따라서는 더 달라질 수도 있는 뭐 엄청난 예산인데 일단은 뭐 증세 없이 하겠다는 게 기조로 이제 그때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뭐 정부 계획대로만 된다면 참 좋긴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과제를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78조가 이제 5년 동안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국정계획을 이제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00대 과제의 이행 계획을 쭉 집계를 해보니까 예.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5년 동안 178조 원이 소요되더라는 그런 추산이고요. 178조는 그중에 95조 정도는 그동안에 했던 그 이전 정권, 보수 정부 때 했던 사업 중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창조 문화 뭐 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 광주에 저렇게 버젓이 만들어 놓고 그 기능 쏙 빼다가 뭐 창조 문화 센터인가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저 최순실 차은택입니까? 그 사람들 국정농단의 소재로 삼았잖아요. 예. 그런 일.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친일미화하고 뭐 이러한 의도로 정말 불순한 의도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던 그런 일들. 뭐 이런 불효불급한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재원이 무려 95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83조는 매년 보면 이제 순수한 이 증세분, 그러니까 자연증가분 세금이 더 거치는 게 15조 내지 20조 정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얼마 전에 11조 2천억에 달하는 추경했습니다만은 증세 없이 또 정부가 빚내지 않고 순수하게 세금이 더 거치는 것만 가지고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한 분이 이제 15 내지 20조 정도 되니까 이게 5년 동안 한 거의 한 80조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합쳐서 이 국정계획 이행에 쓰겠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이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증세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인데 이전에 참여정부 때 25% 정도가 법인세 세율 아니었습니까? 그걸 이명박 정부 때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걸 22%로 3%를 낮췄어요. 낮췄는데 이 기업들이 그럼 그 남은 이 분을 가지고 좀 재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유보금으로 다 싸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핀센트 증세라고 정말 초고소득자들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증세를 하겠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상화된 발상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한편에서는 증세 논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나중에 할 카드를 지금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는.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좋을 때 이제 증세까지 같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국민들은 같이 동조하는 그 취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그 균형화를 위한 증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저는 자꾸 이제 지금 세 분들이 다 좋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제 입장은 또 자꾸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정부의 재원 확보가 혹시나 추산이 잘못되다든지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전 정부의 그 누리과정 그 시끄러웠던 그렇죠. 그 사안처럼 결국 지방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먼저 우리 예. 김지사 대행님부터 예. 국정과제를 추진을 하면서 현 정부는 지방에다 떠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정부에서 재원을 지방에다가 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이기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불교불급한 사업들을 정립해가면서 국가에서부터 그 허리띠를 좀 예. 줄이는 그런 게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 도와 같이 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와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재정 여건이 좋거나 나쁘거나 똑같은 비율로 국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거 이거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예, 지장도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우리 김 대행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정말 누리산업 황당한 예. 그런 상황이었었죠. 경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일들을 해가는 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 없는 지방 분권은 오히려 현상의 고착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 함정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시도지사 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이렇게 바꿔내고 또 지방의 재정 자립권의 문제까지도 함께 보완해 간다면은 그런 일들은 좀 우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끝내고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 가장 먼저 이야기될 것은 5.18인 것 같고요. 네.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 이야기가 네. 있었고 진상규명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혹시 있는지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정과제에 제가 반영을 꼭 시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5.18 문제는. 우리 호남의 상징이죠. 저는 늘 호남의 상징은 5.18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과제에 정말 올곧이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 저 개인적인 뜻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정위원들이 정말 이의 없이 찬성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정신으로 선양해 나가겠다. 그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두어서 발포 명령자 그리고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문제 또 행불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하겠다. 네. 이것도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2020년이 되면 5.18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5.18 40주년 기념 사업을 40주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이것도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5.18에 대한 현안들 뭐 거의 망라해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는 혹시 미흡하거나 또는 장애물이 예상되거나 뭐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아니 큰 흐름들은 대통령님의 그 당시 37주년 추념사에서 다 이렇게 천명을 해 주셨고요. 저도 5월 12일 날 대통령께 광주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100% 이렇게 받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빠진 것은 도청 원형 복원 문제에 이제 빠졌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원칙을 광주시와 함께 대응해서 문체부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놓은 5.18 특별법에 관한 왜곡 폄훼 문제, 진상규명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어느 부처에서 이렇게 맡게 될 것이냐, 국방 분야, 행자 분야 이런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방부의 이 담당의 관리관과 또 법무 담당 그리고 인권 담당관들이 직접 광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분들의 벌써 자세가 달라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에 방문하기 전에 망월동 국립묘지를 이렇게 방문하고 또 5.18 기록관을 들려서 오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군 부대 중에 이 자료를 갖고 있는 부대가 있다, 지금도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확실히 이제 밝혀져서 내놓는다면 진상규명도 훨씬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아까도 모두의 말씀 계셨지만은 5.18 정신에 서 있는 정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후의 민주정부도 5.18의 정신의 그 비전과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광주는 이제 광주에만 머물지 말고 광주 시민들이 또 전남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손을 내미는 그런 5월로서 승화돼야 된다 그랬듯이 그 일들은 빈틈없이 각 분야부터 저희 광주시에서도 그 진상조사에 관한 지원단을 만들고 또 헌법 전문 개제에 대한 TF팀을 만들고 또 도청 복원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지금 협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저 5.18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주관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 행자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방부로 할 것이냐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각 부처들이 서로 담당을 하려고 그런가요? 국방부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자료들이 국방부에 현재 지금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압축해서 빨리 가려고요. 그래서 5.18 이야기는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역시 또 그 다음에 화두는 뭐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일자리 문제.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 이거 관련해서 미래형 자동차 생산 기반 조성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뭐 이게 좀 크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히 한 말씀 방향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 이야기해 주시고요. 광주형 일자리 문제, 노사 상생형 일자리라고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인식들을 국정에서도 함께 공유를 했고, 그래서 여러 군데 가능한데 최대한 하여튼 국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나갔습니다. 우선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 분야에 당연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뭐 윤장현 시장님께서 뭐 윤장현 시장님의 지금 상징 사업 아닙니까? 자동차 100만 대. 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명백하게 반영을 시켰고요. 또 이것은 광주라는 지명을 이례적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혹시라도 욕심낼지도 모르니까. 워낙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또 아울러 노사상생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이 모델을 성공을 시켜서 전국적인 모델 또 국가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어떤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함께 담겨서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뭐 설명을 들었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뭐 역시 문제는 노사 민정의 이런 그 사회적인 디테일이랄까요? 뭐 이게 중요한 거고 또 뭐 예산 지원을 비롯해서 또 이 기업들을 나름대로 이제 정부가 좀 견인해 줘야 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지난 정부에 뭐 대통령 공약에 들었던 자동차 100만 대 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지부진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좀 과제를 할까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 자동차 100만 대를 저희는 이제 친환경 전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했는데 이번 국정과제에서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클러스터에서 완성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확보했고요. 저희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서 전기 자동차를 국가 정책을 한 유일한 이제 광역 도시가 됐지요. 거기에 방금 설명 주셨던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회적 자본을 들어서 이미 저희들은 22개 기관과 함께 노동시간의 문제, 노동임금의 적정성 문제, 원하청 문제, 그리고 노사가 함께 책임 경영하는 문제의 기초협약까지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저희 빅그린 산단을 전남과 함께하고 있는 빅그린 산단의 특별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그 지역에 이 모델들을 정착시켜서 정부가 일자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듯이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성 일자리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한 모델을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저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정부로서 이제 손을 잡아 주셨으니까 그 일들이 더욱더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뭐 전남 이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전남의 이야기 좀 넘어가세요. 전남의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게 첨단 기술 융복합된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그리고 서남권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뭐 이렇게 등등이 들어있어요. 뭐 제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름을 잘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딱 와닿지가 않는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농업 생산 또 수산업 생산은 틀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인데요. 농장에 소위 뭐 비닐하우스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비닐하우스를 지금까지는 사람 손으로 다 씨 뿌리고 관리하고 또 수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걸 자동화하자는 겁니다. IT를 도입을 해서 그게 이제 소위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뭐 생산량이 한 4분의 1 정도 늘어나고 또 농산물 친환경으로 또 품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사람 일손이 아무래도 덜 가니까 또 농업 편의도 굉장히 증대가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어떤 이 농업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탈바꿈 시켜보자는 게 이제 그런 취지고요. 어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첨단 양식장도 마찬가지 이제 취지로 이렇게 해서 농업 구조 바꾸기 뭐 이런 사업인데요. 전남도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공약화됐고 또 이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담아서 이제 전국화해서 시행하는 거죠. 물론 뭐 전남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공약을 한 곳이니까 시행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뭐 전라남도에서 제안했다고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요구한 만큼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 더불어서 뭐 그동안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뭐 좀 있었어요. 뭐 제안도 있고 그렇긴 했었는데 이게 정말 지역의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전과는 다른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먼저 우리 도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제1의 농수산도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에서 생산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의 50%를 우리 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수산물의 생산이 2조가 넘는 그런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선 공약에 저희 도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농업 분야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하는 비율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그 농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했었고요. 아까 우리 이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시스템을 좀 바꿔가 보자. 이 부분은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좀 적게 소요되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다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부분들이 가공이나 유통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로 나가가는 이런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의 지금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국 수산물 생산의 52%를 우리 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 거는 18%에 불과하고 수출로 이어지는 거는 9%에 이렇게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에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서남권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수산물을 국제적으로 수출을 하는 기반을 닦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조류 클러스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해조류를 활용을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김이라든지 멱이라든지 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다시 이번에 광주 좀 돌아가 볼까요? 네. 예. 역시 또 광주 중요한 것 중은 또 문화수도 이거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동안 한 15년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정도 긴 시간에 좀 진전이 없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이런 일이 반복돼 왔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이게 적극 설명을 먼저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것이 없으시면 바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맞습니다. 이제 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완성이 됐지요. 근데 거기에 사실 이제 컨텐츠 또 전당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궁이의 마지막 불 때다가 그냥 연료를 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좋은 표현입니다. 네,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이렇게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그 종합계획들을 특별법을 좀 이제 연장시키고 또 7대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토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집중화시킬 수 있는 선택해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중심 도시 주변에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 또 대인 야시장, 양림동, 또 남강주 이런 별장시장 이런 걸 통해서 부분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계획 이런 일들까지 하면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토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역을 아시아의 문화의 관문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도 또 이야기 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좀 하고 다뤄야 될 것이 오늘 많아서요. 이 정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전남의 큰 중요한 한 축이 또 동부권에 관련인 건데 광양항 항만 기반 시설 확충. 광양만권의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이게 또 이제 과제에 들어가 있네요. 예, 예.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나온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광양항이 정말 이 투포트 시스템으로 참여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냥 경쟁력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냥 확 꺾였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광양은 또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운영 기간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화된 항만을 좀 재개발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들어있거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 항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또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죠. 네. 우리가 다른 내국에서 배가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겠지만은 네. 또 광양도 함께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초 제거, 준설 같이 계획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항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부지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거기에 기존 지금 광양만권의 주력 산업이 지금 제철, 석유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이 경쟁력이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첨단 신소재 산업을 네. 앞으로 새로운 광양만권의 어떤 그 주력 사업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국정과제에 함께 구체적인 사업명들을 다 명기해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 지난번에 그 다보스 클럽을 갔었어요. 네. 거기에 가서 광주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전이 있고 광양항이 있고 무안공항이 있는 걸 이야기했더니 그 투포트로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떨어졌냐 부산하고 광양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어떻게 투포트냐 그냥 다른 나라 같으면 원시티 그 투포트가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그 좁게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예. 잠깐 해봤었습니다. 네, 우리 김 대행께서 지금 사실 이제 광양항 그쪽에 마그네슘이라는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신소재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부의 어떤 것들을 좀 더 반영을 시켜야 되고 이번에 지금 나온 계획에 대해서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철강 산업과 화학 산업은 그 동부권의 주력 산업이고 우리 전남도의 제조업 생산의 88%를 이 두 개 산업에서 담당을 할 정도로 네. 그 점유 비중이 큽니다.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부가가치의 철강 제품들을 생산했던 부분들을 바꿔서 좀 고부가가치로 바꿔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초경량 소재이면서
첨단 소재인 그 마그네슘 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다각화와 고부가 가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석유화학 제품들이 비교적 범용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앞으로 첨단 소재 화학 제품으로 바꿔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이야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급해서요. 그 SOC, 뭐 이게 좀 항상 호남은 조금 열악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이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뭐 이것은 대선, 총선,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구체적인 사업 방향, 또 국비 투입 어떤 그런 계획 이런 게 좀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선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은 조기 추진하겠다 분명히 명기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무안공항 확충은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지역 공약으로만 빠져 남아 있고요. 있고요. 네, 빠져 지역 있고요. 공약으로. 네. 이 고속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타당성 조사를 뭐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 기재부가 주장을 해가지고 무안공항 경유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저는 억지 투집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조기 추진이라고 뭐 국정과제 못 박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요. 다만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가는 문제, 이 문제도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지만 조기 추진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전라남도와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남도와 국토부가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 무안공항 경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아직 그게 뭐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가 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관철해내는 것이 과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고속철 2단계는 광주 송정에서 고마곤까지는 금년 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 국정과제에서는 빠져 있지만 무안공항의 그 활주로 길이 연장하는 부분도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주 노선을 띈다든지 아니면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800m인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3,200m로 늘려가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안공항 문제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앙정부 인식이 광주 군공항 뭐 또 광주 민간공항까지 전부 같이 하나 우리는 뭐 각자 다르고 전남 입장이 다르고 광주 입장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보는 시각은 한 동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묶어서 패키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원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아까도 이제 투포투를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거점 공항이 없이 서남권의 미래에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경계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행정에 책임을 지자는 경계이지 특히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그림을 가져야 될 때고요. 서남권의 거점 공항의 문제가 저렇게 표류하고 있었듯이 저희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새만금에 만약에 공항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걸 놓치게 되면은 공항이 없는 도시는 세계를 향하는 창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SOC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현재 있는 일이라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광저우 당석이 만났을 때도 광저우와 광주의 직항로 또 기타 규슈 가서도 가능하면 직항로들을 많이 늘어서 이 공항의 활성화의 정당성을 만들면서 SOC 확장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무안공항 이야기하다가 광주공항 이전 문제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남도 이야기 저는 이 들어봤으면 문제가 좋겠는데. 광주 전남 전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 송정역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유세를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만 광주 군공항을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ICT 제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스마트 이렇게 시티로. 스마트 시티로. 예. 그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로 육성하겠다. 어마어마한 공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시범단지를 그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를 바로 광주에다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의 정신을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루빨리 광주와 전남이 협의를 해서 빨리 그 어떤 수용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김대행님은 지금 공공항 문제 이야기하면서 패키지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매번 토론을 저희들이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더라고요. 항상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한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보관이 있는지. 예. 예, 군공항은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공항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소음 문제나 재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 도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은 그 이전을 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이라든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부분이 먼저 그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먼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야기할 때 패키지 이야기를 했어요. 민간공항, 군공항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앙정부의 시각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 맞는 대응을 좀 우리가 광주 전남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음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제 광주 같은 대도심 안에 통과하는 소음과 또 그렇지 않은 전남의 광주보다는 덜한 그런 이제 소음의 차이는 있으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상생은 단순한 이렇게 문자적인 상생이 아니라 미래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지는 상생의 그림을 함께 서로 공유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 비밀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정확히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런 지금의 광주 이런 도심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남의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은 두 가지는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새로운 또 중소 조그만 도심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 피해 지역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으로서는 4,500억 정도 그 용역의 축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모색이 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전혀 이렇게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식 그리고 또 직접 전남지사를 하시다가 또 총리로 가기 전 이낙연 총리님과 이런 지혜들을 모으면은 저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키지 문제들도 어느 시점에 저는 그 부분들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도민들 설득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구해야 될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새만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이 이제 물론 지금은 구상 단계입니다만 개발이 되려면 5 내지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이전에 서남권에 분명한 허브공항이 지정이 되고 또 개발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새만금이 개발이 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항만에 있어서는 뭐 서산이나 평택이나 군산 그쪽 그 벨트들이 대중국 항만이 돼버렸고 오히려 목포나 이쪽은 빠진 상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신황해권 시대로 우리 입으로만 애쓸 게 아니라 정말 서남의 중추공항 이 일들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동시 연계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정도로 이야기 듣고 문재인 정부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권에 관심이 많고요. 광주 전남의 상생의 방법 중에 하나, 이제 광주 전남을 이렇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또 한전공대 살 이게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네, 많이 안 국정과제 반영이 돼 있고요. 예. 또 이제 거기엔 두 가지 아닙니까? 에너지밸리와 함께 교육기관 육성, 예. 한전공대 예. 이제는 반영이 돼 있는데 우선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와 또 한전대학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사업은 대단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양 씨도 입장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뭐 에너지밸리는 사실은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일로 시작됐지만은 이건 결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 발전될 수 있다는 큰 가져서 이 부분과 또 한전공대 설립 이런 부분에서 중앙에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하나 산자부와 또 양시도 네. 그리고 한전공대 컨트롤 타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컨트롤 타워. 한전공도 문제는 어느 그 시도 간에 지금 이런 어디로 유치하는 이런 한심한 수준의 논의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기관을 갖고 교류와 직류로서 변하는 문제, 신재생에너지 문제, 지금 태양열, 풍열, 지열까지를 포함한 더구나 탈원전을 지금 중심을 해가고 있을 때의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 입지하고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하고 그걸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혁신도시의 공동혁신도시 할 때도 한전이 광주의 몫으로 해오기 위해서 아주 통큰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꼭 미래를 꿈꾸는 그런 일들에서 컨트롤 타워가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양시도 협의창구 같은 TF 같은 거 하나 네. 구성해서 그거하고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함께 해서요. 양시도만이 아니라 함께 관계기관까지 해서. 같이 참여하는 네. 그런 어떤 일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전을 놓고 뭐 전남도가 이렇고 광주시가 이렇고 이건 결코 모양이 좋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밸리하고 관련해서는 당초에 에너지밸리 에너지 기업을 500개를 유치를 해서 에너지밸리를 육성하겠다 이런 계기였었는데 지금까지 200개 기업을 유치를 했고 굉장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개발 특구를 혁신도시와 그 인근에 있는 에너지 산단까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한전에서 설립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와 광주시 한전 광주 전남 연구원이 실무적인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전 공대를 설립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나눌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그래서 네. 이제 좀 한 1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혹시 못 하신 이야기 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이계현 연구원 하실까요? 네, 이번에 저는 국정이 참여를 하면서 제가 1998년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번에 또 문재인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위원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커다란 일생 영예죠. 그런 만큼 또 제가 광주 전남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정한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토대 위에서 또 이 자리도 함께 계십니다만 우리 임장희 시장님, 김갑섭 우리 지사 대행님 많은 도움 주셨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제대로 이행이대로 하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도민, 시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 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뭐 덕담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경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고향 사랑 또 고향의 아픔을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약 준비할 때 응답하라 광주의 미래를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응답했던 것을 이번에 국정과제에 대거 이렇게 했었고 남은 일들은 이제 이게 예산상으로 실질적으로 엮어지는 일들이 남았고요. 이제는 광주 전남
새로운 시간이다. 광주의 네.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까지 어떤 패배의식, 소외의식에서 벗어나서 이 정권을 창출했고 또 이 정권을 유지시키는 일들이 될 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차별과 균형 발전에서 벗어난 지역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각오로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갑석 대행께서 한 말씀 하시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에서 공약을 발굴하는데 우리 도와 광주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 그리고 이기 의원님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선거 공약을 만들어냈었고요. 그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로 이렇게 채택이 됐었는데 이러한 과제로 선택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 발전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새 정부에서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뉴스가 드라마보다도 시청률이 높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분 시간이 없어서요. 이 정도 정리할 것 같아요. 세 분 오늘 바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설계도 나침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년 후 과연 얼마나 실천돼 있을까요? 결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광주 전남의 19개 지역 과제도 막연히 기대하거나 또 약속대로 해주겠지 하고 맡겨두었다가는 지역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그런 각성의 기회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타트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